서하은은 29세의 외교관이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외교부에 채용되었으며 세 번째 파견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동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난달라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하필 난달라냐고. 발전도 더딘 나라에 가서 뭘 배울 수 있겠냐고. 하지만 하은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조차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대지는 오랜 침묵과 햇살에 깎인 듯한 주황빛으로 가득했다. 건조한 바람과 강렬한 햇빛, 공항에서 풍겨나오는 생소한 향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유난히 답답했다. 정해진 커리어 루트, 결혼을 재촉하는 부모님의 시선, 주변 동료들의 조언까지 어디에도 자신의 숨쉴 공간은 없었다. 난달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수도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도시는 예상보다 한산하고 여유로웠다. 업무는 주로 교민 지원, 문화 행사 기획, 정부 협력 사업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은은 첨몇 주를 바삐 보내며 현지 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적응했다. 하지만 진짜 하은의 변화는 대사관 업무 밖에서 시작되었다. 난달라에는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다. 그중 문화교류 워크숍에서 하은은 처음으로 별표다요, 대요, 별표를 만났다. 그는 지역의 유명한 전통 무용가였으며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은 강렬하고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다. 그는 말보다는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고 하은은 그런 그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함께 전통춤을 배우는 시간은 단순한 워크숍 이상의 것이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농업 관련 현지 프로젝트 시찰을 위해 하은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별표 멜릭 별표이었다. 그는 젊은 농부였고 유기농법을 통해 지역 자립을 꿈꾸는 조용한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손은 늘 흙으로 덮여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하은은 말릭과 함께 밭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대지를 믿고 살아가는구나.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사관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하은은 유난히 재치 있는 상인을 만났다. 별표 자이르, 제이어, 별표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어린아이처럼 장난기 많은 눈빛과 빠른 언변으로 하은을 웃게 만들었다. 그는 물건을 팔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사정을 묻고 서로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흥정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야. 라는 그의 말이 인상 깊었다. 마지막으로 하은이 만난 이는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별표 코피, 별표였다. 그는 대사관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하던 NGO의 일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했다. 수업이 끝난 오후, 그는 종종 벤치에 앉아 시를 읽곤 했다. 문자와 언어는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무거운 마음, 문장보다 깊은 울림을 가진 사람. 그것이 코피였다. 하은은 자신이 왜 내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달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은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라는 감정을 느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종류의 편안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시간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대사관 옥상에 올라 난달라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서울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고 바람은 말없이 등을 감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여기서 처음으로 숨쉬는 느낌이야. 그러나 하은은 몰랐다. 이 작고 고요한 나라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요, 말릭, 자이르, 코피, 그들과의 만남이 단순한 교류가 아닌 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라날 거라는 것을. 그 운명 같은 사랑의 문은 지금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난달라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서하은은 여전히 대사관에서 바쁜 업무를 처리했지만
일이 끝난 후의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사람들에게 향했다. 다요, 말릭, 자이르, 코피. 그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해진 것도 계획된 것도 아니었지만 매번 무언가 새로운 감정을 남겼다. 하은은 종종 생각했다. 네 사람 모두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는데도 왜 그토록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릴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한 사람을 향해야 정상이라고 배워왔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내 방향으로 자라는 나뭇가지처럼 그녀는 각각의 사람에게서 다른 색깔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다요와 함께 있을 때면 하은은 말보다 감각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춤을 통해 세상을 해석했다. 마치 몸이 언어인 것처럼. 어느 날 저녁, 다요는 하은을 자신의 연습실로 초대했다. 전통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던 그는 문득 멈춰서서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은 씨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내고 있어요. 그 말에 하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춤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마음을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 다요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감정, 그것이 다요였다. 말릭과의 시간은 전혀 달랐다. 그는 조용했고 말수도 적었지만 그의 침묵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농장을 함께 거닐며 말없이 흙을 만지고 풀 냄새를 맡고 햇빛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은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말릭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언제나 진실하죠. 거짓이 없고 조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흙을 믿어요. 하은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말릭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말릭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잠시 멈춘 듯했다. 자이르와 함께 있을 때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다. 그는 말이 많았고 늘 웃음으로 하은을 무장 해제시켰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을 때면 자이르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람들의 이야기, 그날의 소소한 사건들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그는 말하길. 세상은 무거워요. 그래서 나는 가볍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도 웃죠. 하은은 자이르와 있으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유쾌함은 얄팍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은 슬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웃는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자이르는 하은에게 작은 팔찌를 건넸다. 이건 내 누이가 직접 만든 거야.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은은 말없이 그 팔찌를 손목에 찼다. 그 작은 제스처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코피는 또 달랐다. 그는 늘 생각이 많았고 아이들과의 수업을 마친 후에는 종종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교육의 미래, 젠더 문제, 빈곤 구조 등 다양한 주제를 진지하게 토론했다. 하은은 처음엔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코피의 진심과 지성에 감탄하게 되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닌 강인함이 있었다.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 올린다면 언젠간 달라질 수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하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자신이 지금껏 너무 합리적인 삶만 쫓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감정보다 논리, 자유보다 안정.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것들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은 어느새 네 사람과 각기 다른 기억을 쌓고 있었다. 이따금 다요와는 강가에서 춤을 추며의 진력을 보내고 말릭과는 조용한 밤에 손전등을 들고 작은 텃밭을 둘러보았다. 자이르와는 시장 골목에서 함께 길을 잃었고 코피와는 학교 마당에 앉아 달빛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네 사람 모두와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게 된 저녁이 있었다. 대화는 가벼운 웃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차 묘해졌다.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다요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좋다, 하은. 말릭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나도.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 이 땅이 더 따뜻해졌어. 자이르는 익숙한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모두 너를 사랑해. 마지막으로 코피가 말문을 열었다. 나는 감정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앞에서는 나도 달라져. 널 사랑해, 하은. 그 순간 하은은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들은 진심이었다. 장난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도 여러분 모두를 좋아해요.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나에게 너무 소중해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웃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공감과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다.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밤 4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는 불확실하지만 강렬한 감정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에는 분명했다. 하나를 고르기에는 모든 감정이 진짜였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모닥불이 꺼진 밤, 서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른 흙바닥 위에 깔린 돗자리와 그 위에 남겨진 잿빛 불씨, 그리고 밤하늘 가득한 별빛.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 웃고 있던 하은은 지금 네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인 후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자라며 하은은 늘 선택해야 했다. 공부와 친구 사이에서, 연애와 커리어 사이에서, 가족과 자아 사이에서. 정답은 하나였고 그 외의 길은 방황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 난달라에서 네 사람 앞에 앉은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감정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 향하는 하은의 걸음은 무거웠다. 전날 밤의 대화는 더 이상 감정의 유희가 아니었다.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였다.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발을 들이는 일. 그리고 4명 모두가 하은에게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 일이 끝난 후 하은은 다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을 공연장이 있는 언덕에서 만나자는 그의 말에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효는 혼자 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짧은 북소리 사이로 하은의 발걸음이 섞였다. 그는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 진짜로 함께할 수 있을까? 하은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말릭도, 자이르도, 코피도. 하나를 고를 수 없어. 4명 모두가 나에게 진짜야. 그 말에 다효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춤이 복수의 리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어. 단일 박자만으로는 음악이 완성되지 않아. 어쩌면 사랑도 그렇겠지. 며칠 후 하은은 4사람을 조용한 야외 정원으로 불렀다. 해가 지기 전에 붉은 빛이 대지를 감쌌고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은은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적어온 짧은 편지를 꺼냈다. 이해해요. 세상은 이런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조차도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고 지금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나는 4사람 모두를 사랑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덜하거나 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빛으로. 정적 속에서 말릭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내 마음이 내게 닿는다면, 그리고 너의 마음이 내게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자이르는 익숙한 농담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정직한 사랑은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내 앞에서는 그런 확신이 흔들렸어. 나도 받아들이고 싶어. 코피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랑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몰라. 하지만 이 감정이 진짜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나는 함께 가볼 용기가 있어. 하은은 그들의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 순간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단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다가서고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 며칠 뒤
하은은 지역 공동체 센터에 연락해 소박한 행사를 기획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녀는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약속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다요는 공연장을 빌리고 말릭은 꽃과 장식을 준비했고 자이르는 음식과 음료를 마련했다. 코피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든 편지를 행사해 전시하기로 했다. 하은은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 저고리에 난달라의 전통천으로 만든 치마를 매치해 입었다. 마치 자신과 그들의 문화를 하나로 엮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조용한 마을에 작은 음악과 웃음소리가 퍼졌다. 주민들은 이 낯선 결합을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박수를 치고 함께 축복해주기 시작했다. 의식은 간단했다. 하은이 먼저 네 사람 앞에 서서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고 짧은 맹세를 전했다. 다요, 당신은 내게 자유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춤을 허락해준 당신에게 평생 감사를 전합니다. 말릭, 당신의 고요함과 흙냄새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이르, 당신은 웃음을 통해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장난기 속에 담긴 진심을 나는 언제나 기억할 거예요. 코피, 당신의 신념과 따뜻한 지성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네 사람도 차례로 하은에게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눈물과 웃음이 오갔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그들은 하나의 원을 이루고 마당 중앙에 섰다. 음악이 울려 퍼졌고 그들은 춤을 췄다. 사랑의 형식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기쁨을 담은 춤이었다. 그날 밤 5사람은 나무 밑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우리가 맞는 길을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여정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확신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진심과 용기, 그리고 책임. 의식을 치른 후 그들은 공식적인 부부가 아니었지만 진심만은 그 어떤 법적 계약보다도 깊었다. 그러나 진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현실이 그들을 시험하게 될 차례였다. 하은은 대사관 근처의 작은 숙소를 정리하고 5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도시 외곽, 비교적 조용한 동네의 방이 넉넉한 오래된 단층집이 하나 있었다. 넓은 마당과 작은 창고, 그리고 5사람이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그 집을 계약하고 소박한 이삿짐을 함께 날랐다. 첫날 밤, 하은은 부엌 한편에 앉아 생각했다. 진짜 시작이구나.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공동생활은 기술이었다. 각자의 삶의 리듬은 달랐다. 다요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풀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주로 마당 한편에서 춤 연습을 했고 이따금 아이들을 불러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말릭은 해 뜨기 전 농장으로 향했다. 그는 지역 공동체의 자급자족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고 유기농 재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논밭을 돌보았다. 자이르는 장을 보기 위해 늘 일찍 시장에 나갔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흥정하고 필요한 물건을 빠짐없이 준비해 집안 살림을 도왔다. 코피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다. 그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 학교에서 정규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방과 후에는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느라 바빴다. 하은 역시 여전히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혼자 살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동거 사실이 서서히 알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잡음이 없도록 신경 썼다. 그러나 퇴근 후의 삶은 그 어떤 일보다 복잡하고 다채로웠다. 처음 몇 주는 의외로 순조로웠다. 각자 자신의 역할이 분명했고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다요는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큰 몫을 했다. 그는 자주 작은 음악회를 열고 간단한 춤을 가르치며 가족들을 웃게 만들었다.
자이르는 가족 회계를 맡았고 예산을 짜고 필요한 식재료나 소품을 빠짐없이 챙겼다. 말릭은 매주 신선한 채소를 가져와 부엌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코피는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하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표면으로 드러난 갈등은 다요와 자이르 사이였다. 어느 날 밤 다요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당에서 춤 연습을 하던 중 자이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밤 10시가 넘었어. 다들 피곤해. 내일 시장 일찍 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요는 음악을 끄지 않았다. 이 시간에야 감정이 살아나. 낮엔 조용한 몸도 밤이면 깨어나는 법이야. 하은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쉽게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자이르는 예술 활동을 비생산적이라고 말했고 다요는 그런 태도를 인간적인 감정의 무시라고 받아들였다. 또 다른 갈등은 말릭과 코피 사이에서 벌어졌다. 공동체 프로그램 회의 중 코피는 교육을 통해 마을의 인식 개선과 발전을 강조했고 말릭은 실질적인 자급 기반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게 없다면 그 꿈은 사치야. 말릭의 말에 코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난한 현실을 계속 반복하자는 건가요? 두 사람의 말은 모두 옳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었다. 하은은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갈등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때로는 각자의 방식을 인정해주며 분위기를 풀었다. 하지만 그녀도 점점 지쳐갔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온 집에서 이어지는 감정 조율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네 사람은 여전히 그녀를 아끼고 있었고 하은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피곤한 날이면 말릭이 직접 허브차를 끓여주었고 코피는 책 한 권을 건네며 조용히 이건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말해주었다. 자이르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그녀를 배려했고 다요는 춤으로 그녀의 감정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네 사람의 존재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악기들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5사람이 함께 사는 삶은 복잡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는 고요한 조화가 숨어 있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며 때로는 상처도 났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감싸는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마당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맞지 않아. 하지만 그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잖아. 그녀는 알았다. 이 관계는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다.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겠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도 진짜 삶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해가 지기 전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마당에 걸어둔 빨래는 차가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하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어딘가 마음이 불안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래된 기억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겨울, 부모님의 고집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의 뒷모습. 집 앞에 도착하자 익숙하지 않은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검정 SUV. 난달라에서 보기 드문 차였다. 순간적으로 대사관에서 누군가 온 건 아닐까 긴장했지만 차량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하은의 몸이 굳어버렸다. 민재. 그는 몇 년 전 하은과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남자였다. 외무고시 동기였고 함께 해외 연수를 다녀왔으며 누구보다 그녀의 세계를 잘 이해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은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고 민재는 안정된 삶을 추구했다. 그렇게 아무런 다툼도 없이 조용히 멀어졌었다. 그가 난달라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 하은 때문이었다. 한국 대사관에서 널 봤다고 하더라. 내가 여기 있다고. 그냥 보고 싶었어.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질문이었다. 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일로 바깥에 나가 있었고 하은과 민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민재는 오랜만에 만남의 놀람과 동시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렵지 않아? 하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파파야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엔 상상도 못했어. 사랑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네 명 모두 다른 사람이야.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 역시 그들에게 다른 감정이 있어. 혼란스럽기도 했지.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하나의 삶으로 이어졌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질문이 있었다. 그들은 널 지켜줘? 응, 때로는 내가 그들을 지키기도 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어.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어. 민재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너 지금 대사관에서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한국 쪽에서 들은 소문이 있어. 너 때문에 현지 여론이 시끄럽다고. 하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맞아. 그래서 나 곧 그만둘 거야. 하은아. 민재는 깊게 탄식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 하지만 그 손끝에서 하은은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그리움만이 남아있었다. 혹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지했다. 서울로? 나랑 함께?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자이르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손에는 바나나와 코코넛, 마늘이 든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현관을 들어서다 민재와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 자이르는 낯선 일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의 친구신가요? 하은은 얼떨결에 소개했다. 자이르야, 이분은 민재 씨. 한국에서 알던 사람이야. 자이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에게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하시죠.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악수를 받아들였다. 이후 말릭, 다요, 코피도 순차적으로 돌아왔고 민재는 5사람의 식탁에 초대받았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격식 있었다. 민재는 네 남자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연대감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그리고 하은은 그들 한가운데 있었다. 식사 후 민재는 하은과 둘만의 시간을 원했다. 마당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전히 넌 아름다워. 그리고 강해졌구나.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나 여기가 좋아. 불편하고 복잡한 삶이지만 숨 쉴 수 있어. 민재는 끝내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채 그녀를 안아주었다. 짧은 포옹, 오래된 인연의 끝맺음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는 없어? 하은은 대답했다. 후회요. 당연히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 이 삶, 이 사랑을 지켜낼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그가 떠나는 순간 하은은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는 확신했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날 밤 하은은 네 사람의 방을 하나하나 돌았다. 다요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고 말릭은 바딜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자이르는 설거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코피는 책을 읽다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들과 함께라서 다행이야. 그들의 눈빛이 따뜻하게 반짝였다. 며칠 후 하은은 대사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의의 주제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은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이제는 단순한 소문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대사관 건물로 들어서며 하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곳은 처음 난달라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꿈꾸던 국제적 삶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곳이 끝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짙게 들이닥쳤다. 회의실 문을 열자 부대사와 몇몇 고위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하은 씨, 앉으시죠. 부대사의 말은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하은은 자리로 걸어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궁금증과 우려, 그리고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부대사는 서류 하나를 꺼내들며 말을 시작했다. 최근 몇 주간 대사관 내외에서 하은 씨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외교적 기지를 대표하는 장소이자 공공신뢰가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하은 씨의 동거 상황에 대한 소문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제 사생활이 업무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부대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국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외교부 윤리위원회 쪽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진 사직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하은은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는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제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가 왜 문제인가요?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명이라서? 부대사는 곤란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건 문화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관은 개인의 삶도 일정 부분 공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지 사회와의 관계, 외부 이미지, 언론 보도 등 모든 것이 외교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랑을 하든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하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부대사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다. 우리는 지금 제재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부디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은 씨를 잃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누구도 그녀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남긴 회의였다. 하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던 중 복도 벽에 걸린 세계지도 앞에 멈춰섰다. 그 지도에는 그녀가 꿈꾸던 국가들이 반짝이는 듯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느 국가도 그녀를 품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날 밤 하은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다요, 말릭, 자이르, 코피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말을 아꼈다. 결국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식탁에서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대사관에서 사실상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 자진 사직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다. 누구보다 하은이 이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라면. 하은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들은 내 삶이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건 분명해. 자이르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지. 말릭이 덧붙였다. 이곳 난달라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대사관이 아니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코피는 문득 중얼거렸다.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은 이미 하나의 대사관이야.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외교의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지. 그 말에 하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것이 진짜 외교가 아닐까. 공식적인 직함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며칠 후 하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무실 동료 몇몇은 안타까워했지만
공식적인 이별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메일함을 정리했다. 언젠가 보낸 적 없는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 보류됨 사랑에도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메일을 열어본 뒤 잠시 멈춰섰다. 그것은 한 달 전, 그녀가 작성하고는 전송하지 못했던 글이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외교란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또한 외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메일을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문장을 복사해 작은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 노트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의 첫 페이지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하은은 집마당에 앉아 네 사람과 함께 별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에서의 꿈, 외교관으로서의 길, 그것은 이제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이르가 말했다. 내일부터 다시 장사 시작할 거야. 축제 준비도 해야 하니까. 코피는 웃으며 책을 덮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연극 수업도 진행하려고 해. 말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비가 오기 전 새로운 밭도 일구자. 다요는 하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오늘 춤출래? 하은은 그 손을 잡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피어올랐다. 응, 오늘은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그들과 함께 나아갈 길을 선택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다. 삶은 불완전했고 사랑은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하은이 대사관을 떠난 뒤 며칠간 집은 고요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씩씩함이 묻어났지만 누구보다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젊음을 바쳐 준비해온 길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네 사람과 함께한 지난 시간, 그녀는 어느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 뭘 시작할 수 있을까? 하은은 어느 저녁 마당에서 나직이 물었다. 다요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축제를 만들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와 삶을 나누는 날. 자이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사람들과도 이야기해봤어.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준비하면 가능할 거야. 하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이곳 난달라에서 우리가 만든 가족,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믿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 다요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만의 작은 세계가 시작되는 거지. 그날부터 축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은은 지역 공동체 회의에 참여해 협력을 요청했고 그녀의 진심은 곧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농사를 짓는 이들은 식재료를 기부했고 수공예를 만드는 장인들은 부스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코피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준비했고 자이르는 시장 상인들과 협력해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았다. 말릭은 밭을 가꿔 마을 방문객들에게 직접 수확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은은 행사 전체의 흐름과 소개 문구를 기획하며 자신이 외교관으로 일했던 시절의 역량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전단지를 디자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제를 알리며 지역뿐 아니라 인근 도시의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한국에서도 교류 사업을 함께한 NGO 단체들이 축제 소식을 전해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하은과 4명의 남편이 함께 사는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당신들이 함께 사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걸 축제에서 대놓고 드러내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마을의 한 장로가 말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가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때로 비판을 받고 때로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은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숨지 않고 드러냈고 그 정직함이 점차 공동체 안에 신뢰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축제 전날, 마을은 분주했다.
공연 리허설, 조리 준비, 판매 부스 배치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였다. 하은은 연신 일정을 체크하며 사람들을 도왔다. 말릭은 행사장 뒤편에서 수학 체험 부스를 손보았고, 자이르는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물품 리스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코피는 아이들과 대본을 반복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리허설을 이끌었다. 다요는 전통춤 공연의 음악을 맡아 북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하은이 다가와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다요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은, 너 자신이 이 마을을 바꾼 거야. 예전엔 우리도 그냥 흘러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만드는 삶을 꿈꾸게 됐어. 그 말에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직함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축제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고 공기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마을 중앙 광장에는 다채로운 천막과 장식이 걸렸고 음식 냄새가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오갔다. 하은은 흰색과 파란색이 조화된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 앞에 섰다. 다요, 말릭, 자이르, 코피도 각자의 문화 의상을 입고 그녀의 옆에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하은은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는 5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각자의 배경과 꿈은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축제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중 중 몇몇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대부분은 따뜻한 박수로 그녀의 인사를 받아들였다. 다요와 코피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서 전통춤과 연극을 선보였고 자이르의 부스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말릭이 준비한 농장 체험 코너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하은은 곳곳을 돌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진행을 도왔다. 그날 하루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이 모여 하나의 리듬으로 흘러갔다. 사랑은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진심이라면 전달된다는 진리를 이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공연이 끝났고 별빛이 쏟아지는 광장에서 마지막 음악이 울려 퍼졌다. 하은과 4명의 남편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 섰다. 그들 뒤로는 그들을 지지하는 마을 사람들의 환한 얼굴이 있었다. 하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간, 이 시간. 이것이 진짜 외교이고,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이야.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이었다. 축제가 끝난 뒤 난달라 마을은 한동안 활기로 가득했다. 많은 방문객이 SNS에 그날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했고 그중 몇몇은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5명의 사랑, 하은의 선택, 카메룬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글들은 빠르게 확산됐다.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은의 삶을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응원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비도덕적 행위, 한국인으로서 수치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어느 날 아침, 하은은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하은아, 너 기사 났어. 주요 포털 메인에 떠 있어. 하은은 조심스럽게 링크를 열었다. 전직 대사관 직원, 카메룬에서 4명의 남성과 공동생활. 충격 고백, 기사에는 축제 영상 캡처와 함께 하은의 이름과 경력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심지어 가족의 거주지까지 언급된 댓글도 보였다. 그 순간 하은은 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젠 피할 수 없겠구나. 곧이어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하은아, 이게 다 뭐니? 신문에 너 얼굴이 나왔어. 이게 사실이니?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엄마. 모두 사실이에요. 나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내 삶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책임하다.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지만 가족은 생각 안 했니?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기나 해? 하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빠, 저도 알아요.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의 삶은 거짓이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이에요. 대화는 길지 않았다. 부모님의 실망, 사회의 비난, 인터넷의 조롱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하은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동안 겪은 삶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이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때문에 힘들어진 거라면 미안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문제는 점점 확대되었다. 하은이 지원하던 문화단체 두 곳이 연락을 끊었고 원고 청탁을 주기로 했던 출판사 역시 현재 분위기상 출간이 어려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난달라 지역신문에도 외국 문화 강요라는 비판적 칼럼이 실렸다. 마을 안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미소로 인사하던 사람이 고개를 돌리기도 했고 아이들이 하은의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낯선 삶의 방식이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갑자기 하은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한 중년의 주민이 말했다. 우리가 축제에 너무 휩쓸렸던 건 아닌가? 외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이상하게 보게 됐어. 하은 씨의 삶이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제 삶을 감추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제 삶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배척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다요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은은 마을을 바꾸려 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도와왔지.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말릭, 자이르, 코피도 그녀의 옆에 섰다. 그 모습은 말없는 지지였다. 회의는 조용히 끝났고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날 밤 하은은 다요와 함께 강가를 거닐다 문득 물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까? 다요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끝이 어디든 함께 가면 괜찮아. 흔들리는 다리라도 내가 내 옆에 있다면 무섭지 않아. 하은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세상의 눈이 곱지 않더라도 그녀의 곁에는 진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고 세상 어디에도 이름 없는 관계였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결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다시 원고를 열었다. 더는 출판사나 언론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삶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목소리를 빼앗길 순 없었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녀는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선택받지 않은 가족이었고 허용되지 않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진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녀의 손끝은 더는 떨리지 않았다. 하은은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감정이 격해지는 날에는 연필 끝이 종이를 찢을 듯했고 조용히 흐르는 날에는 작은 식기처럼 짧고 부드러운 문장이 이어졌다. 이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한 기록, 다시 흔들릴 때 손잡을 수 있는 언어의 닻이었다.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을 안에서 점차 하은과 네 사람을 향한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진 뒤에도 하은과 그 네 사람은 여전히 마을 행사에 참여했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물이 부족한 날이면 직접 물동이를 나르며 이웃과 함께했다. 말보다 꾸준함이, 설명보다 행동이 신뢰를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한국에서 연락을 한 통 받았다. 오래전 대사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그는 지금 한국의 소규모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교류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하은 씨, 혹시 우리 단체에서 난달라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자문 가능할까요? 당신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해요.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는 모를까 싶어 조심스러웠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 기사도 봤고 영상도 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하은 씨가 사람을 믿고 일해온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판단은 제 몫입니다. 그 말에 하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 후 작은 변곡점들이 생겨났다. 그 비영리 단체를 시작으로 몇몇 한국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며 하은에게 연락해왔다. 그들은 하은의 삶을 불편한 진실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들이었다. 하은은 그들과 함께 난달라에서 작은 배움 캠프를 열기로 했다. 마을의 학교 마당에 천막을 치고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아이들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이었다. 코피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말릭은 식자재 공급에, 자이르는 현지 조달과 안전에, 다요는 저녁 공연과 문화교류 섹션을 맡았다. 하은은 전체적인 진행을 조율했다.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그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다. 캠프 첫날, 마을 아이들과 한국 청년들은 어색한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손짓, 그리고 눈빛의 대화가 오갔다. 다요는 매일 저녁 불꽃놀이 대신 불을 피워 전통춤 공연을 열었고,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 민속놀이를 소개했다.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을 주민들도 캠프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마을 회의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런 방식이라면 괜찮지 않겠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으니.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완전할 수 없었다. 캠프 3일째, 갑작스럽게 한국의 한 보수 매체가 청소년 캠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자극적인 문구와 편집된 이미지로 인해 다시금 하은과 캠프는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일부 청년 자원봉사자의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연락해오기까지 했다. 하은은 이번엔 침착하게 대응했다. 즉시 캠프의 일정을 조율하고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SNS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 청년들도 각자의 계정에 그들의 경험을 직접 공유했고 오히려 여론은 이전보다 더 다채롭게 나뉘었다. 비난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자 는 메시지가 하나둘 생겨났다. 캠프 마지막 날, 마을의 한 아이가 하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언니는 우리 마을에 별을 가져왔어요. 그 말에 하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곡차곡 쌓여온 삶의 증거가 한 문장으로 위로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5사람은 언덕에 올라 서로의 손을 잡았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늘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 피어난 연대와 신뢰, 용기의 빛은 어느 순간보다도 강렬했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삶이 꼭 완벽한 정의 안에 있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저 이 세계의 빈틈 사이에 조심스럽게 지도를 그리는 중이야.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길. 말릭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길 끝에 누군가 또 우리처럼 서 있을지 몰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충분해. 하늘은 다시 별로 가득 찼다. 이제 그들은 그 별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새기고 있었다. 아직은 작고 흐릿했지만 분명 존재하는 빛이었다. 캠프가 끝난 후 마을은 다시 일상의 조용한 숨결로 돌아갔다. 떠나간 한국 청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학교 마당엔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물렀고 교실 벽에는 함께 그린 그림들과 한글로 쓰인 인사말이 붙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함께해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다리들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캠프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 밀린 빨래를 하며 먼지를 털어낸 흰 셔츠를 널어두었다. 바람이 셔츠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는 그 사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옷을 말렸을까? 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말리고 접어왔을까? 말릭은 농장을 정비하느라 다시 바빠졌고, 자이르는 캠프에서 얻은 교류 경험을 활용해 장터에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코피는 교육국과 협력해 마을에 처음으로 지역 배움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고, 다요는 캠프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공동 창작물을 다시 다듬어 마을 축제에서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5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단지 함께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지키는 운명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마당에 작은 책상을 펴고 그동안 써온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리했다. 그녀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아주 단순하게 정했다. 우리의 이름으로 사랑을. 그녀는 이 책이 누군가에겐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새로운 가능성과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사랑이나 이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싸우고 배워온 날들. 그 불완전한 여정을 있는 그대로 남기고 싶었다. 원고를 정리하던 중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버지였다. 오랜만에 연락이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책을 낸다고 들었다. 내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기사를 보고 말더라.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네 아빠, 저 그냥 제 삶을 솔직하게 써보려고요. 누굴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어진 그의 말은 의외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들으니 이제는 더는 뭐라고 못하겠구나. 다만 부탁 하나만 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게 제일 걱정돼. 그 말에 하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수용.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그녀에겐 충분했다. 몇 달 뒤, 하은의 책이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예상과 달리 책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퍼져나갔다. 미디어는 논란성 제목보다 오히려 책 속에 담긴 진심 어린 문장들에 주목했다. 몇몇 언론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하은은 모두 고사했다. 책은 그녀의 이야기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난달라 지역에 현지 문화부 장관이 하은을 초대했다. 그는 하은의 활동과 그들의 가족 구조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주었다며 문화 교류 사례로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하은은 내심 놀랐다.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게 한나라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그날 이후 5사람은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기 시작했다. 전통과 현대가 섞인 예술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자의 지속 가능한 공존 모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캠프 등. 하은은 행정적 조율과 기록을 맡았고 말릭은 생태농업 모델을 확대하며 교류를 도왔다. 자이르는 지역 경제를 연결하고 코피는 정규 교육의 청소년 진로 멘토링을 운영했다. 다요는 무용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였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은은 더욱 확신을 얻었다. 사랑은 모양이 아니라 방향이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누구와 걷는지, 그게 더 중요해. 하은과 4사람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가 아니었다. 한국은 물론 난달라에서도 다중결혼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서로의 하루를 묻고 저녁엔 식탁 앞에서 웃으며 마주 앉았다. 이름은 없어도 문서에는 적히지 않아도 그들의 가족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은은 5사람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다. 이제 우리 아이를 입양해보는 건 어떨까? 순간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말릭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자이르가 웃음을 터뜨렸다. 코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우리가 한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또 있을까? 다요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 위에 나머지 3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은은 생각했다.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사랑하며, 배우며, 흔들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하늘엔 그날도 별이 가득했다. 바람은 그들의 집 창가를 스쳐 지나갔고 한 아이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바람 사이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닫히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도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